반응이 세져요. 그래서 중풍 환자들 손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벌벌벌벌 떠는 거 보셨죠? 우리가 손을 대거나 그러면 덜덜 떨고 바빈스키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풍 환자 들어보셨어요? 중풍 환자들은 반사가 더 항진돼. 왜냐면 우리가 자극을 주면 자극의 신호를 자기가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대응하는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항진되거든요. 그래서 DTR을 하게 되면 항진이 돼요. 나중에 DTR에 가서 꼭 얘기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별 못하면 간단히 중추신경계는 웬만하면 치료하면 안 돼. 잘 안 낫고 심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증이고요. 말초신경계는 간단히 우리 집에 수도 안 나오는 거는 다음 날 고치거나 모레 고치거나 뭐 한 달 뒤에 고쳐도 되죠. 근데 동네 물이 안 나오는 건 이거 굉장히 시열해서 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구별하는 게 목이나 허리 병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로패시는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거고 중추신경계고 레디큘로패시는 러브 루트가 눌리는 거고 말초신경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추신경계는 DTR을 치게 되면 DTR이 항진된다. 그럼 마이로패시는 DTR을 치게 되면 항진되고요. 레디큘로패시는 DTR을 치면 저하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얘기하고 합시다. 팔이 있어요. 근데 팔이 있는데 내가 오른팔이 저려. 네? 그러면 병든 팔은 어디예요? 오른팔이죠. 그럼 DTR을 칠 때 해머로 여기도 치고 양쪽으로 다 치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다쳤는데 오른쪽 팔이 DTR이 더 많이 움직여. 그러면 항진이야. 정상보다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 정상 팔보다 덜 움직여. 그건 저하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팔이 저리 다른데 그쪽을 DTR을 쳤는데 팔이 정상보다 더 많이 움직여. 그럼 뭐예요? 중추신경계 병변이고요. 그건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거고, 그렇죠? 여기 잘 따라오기 어렵구나. 뒤에 가서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까지는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담당하는 브랜치가 있어요. 6번, 7번, 8번 이렇게. 그다음에 요 뒤쪽으로 해서 T1. 근데 보면 여기 6번 수행명 대장경하고 비슷하게 하죠. 응? 그다음에 7번, 그다음에 소장경, 그다음에 심경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T1까지. 그래서 경락 옛날에 경락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에 봤을 때는 경락하고 저거하고 근데 경락을 그린 게 2500년 뭐 심한 경우는 5000년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뭐 몇천 년 전인데 몇천 년 전에 저렇게 더마톱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이 영역이 같은 패밀리의 시그널을 주고받는다라고 그려놓은 게 경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 침을 놓으면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더마톱과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침 놓을 때 잘 맞춰야 되고요. 마이로패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가 다 눌리는 거예요. 뒤에서 누르든지 앞에서 누르든지 옆에서 누르든지 상관없이 스파이널 코드가 눌려서 팔다리가 다 저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떨게 되고 컵도 떨리게 되고 근데 이게 막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행동장애가 오는 거예요. 약간씩.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널 캐널이 좁아져서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겁니다. 더마톱, 라디클로패시는 신경까지 하나가 눌리는 거예요. 이건 전체가 눌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가지 하나가 눌리거나 6번이 눌리거나 7번이 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마이로패시가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 디스크가 나왔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스파이널 코드죠. 얘가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얘가 눌리는 거예요. 이게 마이로패시고요. 이게 스테노시스고 굉장히 골치 아픈 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이 저릴 때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한 가지만 저린 게 라디컬패시, 전체가 저리는데 팔다리가 다 저리거나 이렇게 저린 건 마이로패시. 그래서 마이로패시하고 레디클로패시로 구별을 했죠. 그거 말고 목이 아파서 오는 병증 중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어깨 이 위가 아프거나 이런 부위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본인 지금 요 부위, 보라색 부위 대부분 불편하죠. 빨간색 부위나.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간혹가다 6번, 7번이 불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날개축 집혀 있는데. 근데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를 막 누르면 정확하게 아픈 자리를 찾기는 힘들어요.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있지만 그 아프다라고 어깨가 무겁다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통증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프로젝스탄 통증이 어디선가 온 통증이에요.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한강에 기름띠가 떠있으면 그 한강은 한강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디선가 떠내려온 통증이죠. 그래서 떠내려온 통증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그러고 나머지 또 다시 나누고 쉽게 말하면 어디가 아파. 팔이 저려. 그럼 팔 저릴 때 막 만지면 더 저려지나요? 목 디스크 때문에 저린 사람은 팔을 아무리 더 만져도 더 저려지지 않아요. 목을 움직일 때 저리자마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데를 만졌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건 어디선가 흘러온 통증이에요. 그렇죠? 흘러올 때 두 가지의 경우로 흘러와요. 신경에 관여돼서 흘러오거나 아니면 연관통으로 흘러오거나. 근데 신경에 관여돼서 흘러온 통증은 길어요. 라인이. 이렇게. 팔 전체가 저리거나 이렇게 되죠. 신경 가지가 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리포트펜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섬처럼 돼 있죠. 둥글둥글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을. 어떻게 외우냐면요. 아주 쉬워요. 이 그림 시험 납니다. 꼭 납니다. 이거 안 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집중이 잘 되죠? 이거를 목에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파세 조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까 아틸라스 아시스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인트가 없거든요. 그럼 2번, 3번부터 파세 조인트가 있어요. 이 통증이 오는 게 파세 조인트 때문에 오거든요. 아까 두 관절이 만나서 만드는 관절이 파세 조인트라고 얘기했죠. 그 관절의 통증이 여기에 여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아픈 통증은 어떻게 보냐면 이 머리 위에, 그러니까 보통은 목만으로 딱 잡아서 어디가 떠내려온 통증이죠. 그래서 떠내려온 통증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그러고 나머지 또 다시 나누고 쉽게 말하면 어디가 아파. 팔이 저려. 그럼 팔 저릴 때 막 만지면 더 저려지나요? 목 디스크 때문에 저린 사람은 팔을 아무리 더 만져도 더 저려지지 않아요. 목을 움직일 때 저리자마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데를 만졌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건 어디선가 흘러온 통증이에요. 그렇죠? 흘러올 때 두 가지의 경우로 흘러와요. 신경에 관여돼서 흘러오거나 아니면 연관통으로 흘러오거나.
근데 신경에 관여돼서 흘러오는 통증은 길어요. 라인이 이렇게 팔 전체가 저리거나 이렇게 되죠. 신경 가지가 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리포도페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섬처럼 돼 있죠. 둥글둥글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 이 그림을 어떻게 외우냐면요, 아주 쉬워요. 이 그림 시험 납니다. 꼭 납니다. 이거 안 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집중이 잘 되죠. 이거를 목에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파셋 조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까 아딜라스 아식스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인트가 없거든요. 그럼 2번, 3번부터 파셋 조인트가 있어요. 이 통증이 오는 게 파셋 조인트 때문에 오거든요. 아까 두 관절이 만나서 만드는 관절이 파셋 조인트라고 얘기했죠. 그 관절의 통증이 여기에 여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아픈 통증은 어떻게 보냐면 이 머리 위에, 그러니까 보통은 목만으로 딱 잡아서 목을 잡거나 어디 한 군데를 잡으시면 돼. 목만 아픈 게 3번, 4번이에요. 그러면 목하고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것보다 올라가겠죠. 그럼 2번,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목이 아프면서 어깨까지 좀 아파. 그러면 4, 5번이겠죠. 목은 별로 안 아프고 어깨만 아파. 5번, 6번인 거고요. 이 어깨도 아프죠. 어깨보다 더 밑에 이 날개 축지가 아픈 게 6, 7번이에요. 이 그림을 자기가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환자가 나 여기 아파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은 3번, 4번인가 보다. 네? 그리고 여기도 아프면서 어깨까지도 좀 아프다 그런다. 그럼 4, 5번인가 보다. 근데 목은 불편하지 않은데 어깨만 불편하다는 5, 6번인가 보다. 네? 그러면 5, 6번이 어깨가 여기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견정열, GB21 견정열이 아프다 할 때 원인은 어디 있다? 목에 5, 6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5, 6번이 좋아지게끔 치료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가 낫는 거예요. 여기만 백날 치료해도 호전이 안 돼요. 그래서 5, 6번. 그럼 5, 6번을 호전시켜주려면 어떻게 되냐? 5, 6번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은 C6 신경이에요. 뒤에 가서 또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 C6 신경인 합곡이 C6에서 되거든요. 합곡이나 이런 데서 침을 놓게 되면 이 신호가 목 5, 6번에 들어가. 그래서 5, 6번의 변화를 만들어서 움직임이 괜찮아지고 관절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위추혈과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죠. 왜냐하면 5, 6번에서 이렇게 신경이 들어가게 되면 그 스파이널 코드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그림을 가지고 아, 머리 이쪽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2, 3번 부위구나라는 걸 알고서 풍지나 완골이나 이런 데서 침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시면 이 파셋 조인트 아픈 것들은 치료 잘못돼요. 무슨 얘기냐면 파셋 조인트는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피부도 가고 근육도 가고 내장도 가고 이렇게 되죠. 이것들이 내장에서 오는 신호인데 어깨가 아프다고 느낀다. 심장 때문에 어깨 연관통 들어봤죠? 같은 브랜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신호가 내가 어깨가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관절이 아프거나 이 신호가 두 개가 합쳐지는 걸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관통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이걸 잘 보세요. 2번, 3번. 3번, 4번. 목. 4번은 어깨까지 살짝 걸쳐요. 제일 많은 건 5번, 6번. 날개 축까지. 조합은 저기 아프다는 사람 간혹가다 있어요. 등 쪽이. 그러면 환자 봤을 때 우리가 어깨 아픈 사람이 제일 많죠. 왜 그러냐 그러면 목에서, 허리에서도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목에서도 디스크가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가 제일 많이 생긴다? 5번, 6번 사이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러면 5번, 6번이 목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거기에 부담이 있어서 어깨, 숄더 여기가 우리가 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되는 이유가 척수신경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와서 첫 번째 브랜치, 뒤로 나오는 브랜치 중에서 제일 붉은 브랜치가 이 관절로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경들이 이렇게 쭉 뻗어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 관절이 아프면 얘가 신경을 받을 때는 여기서부터 들어온 신경인지 여기서부터 들어온 건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경은 어디서 들어와요? 감각은 어깨나 척추에서 들어와요. 관절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절에서는 신호가 들어오는 일이 관절이 염증 생기기 전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관절은 신호를 안 보내. 염증 생길 때만 보내. 근데 우리 척추는 어떻게 돼요? 누가 만졌네? 누가 이걸 찔렀네? 뭐 여기에 뭐가 닿네? 계속 신호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신호가 다 모여서 일로 들어왔어. 그럼 얘가 할 때 이 신호는 저기서 왔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척추에서. 어깨나 이쪽에서 왔나 보다. 관절에서 온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아픈 건 관절이라는 거예요. 관절에서 들어온 신호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면, 그래서 목을 내가 이제 만져보면 여기 아프군요, 뭐 저기 아프군요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디스크와 스테빌러티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파셋 조인트를 내가 눌러서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장에서 오는 신호나 피부에서 오는 신호가 두 개가 만나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합쳐져서 하나로 만나서 브레인으로 올라가요. 그럼 브레인에서는 얘가 스킨에서 온 거야, 내장에서 온 거야, 헷갈리겠죠. 이거를 연관통이라고 얘기해요. 리포트 페인. 그래서 어깨 쪽에 리포트 페인이 굉장히 많고요. 그 리포트 페인의 그림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손이 엄지손가락이 저려. 그러면 환자가 엄지손가락이 저리다면 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리다 그러면 이 디스크가 5번, 6번인지 6번, 7번인지 7번, 4, 5번인지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치료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거는 그래도 되게 쉬워요. 손이 여기가 저리면 그냥 아픈 데다 저리면 그게 거기니까 해당이 돼. 근데 리포트 페인은 그림을 정확하게 자기가 그리고 있지 않으면 나 여기가 뻐근해요. 그러면 목을 어디다 치료하거나 여기 목을 치료하지 않더라도 목에 연관되는 손에 어디다 치료해야 될 때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쪽 부위 6번이나 7번 부위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T1이나 S1 아프면 소장경이나 이런 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5, 6번이 아프면 합곡 있는 데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장경에다가. 6번 신경이 차지하는 부분. 그래서 이 리포트 페인과 나중에 얘기하는 더마톱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목 디스크 환자가 오거나 어디가 아프다는 팔다리가 아프다는 환자들 제대로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연관통은 그런 거고요. 목은 이제 신경이 크게 대부분 브라키얼 플렉서스는 잘 알아요. 상완 신경총은 잘 아는데
서비컬 플렉서스는 잘 모르거든요. 서비컬 플렉서스는 목에 1, 2, 3번 신경이 빠져나가서 4번까지 빠져나가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도 담당을 해주고요. 머리 뒷면도. 그래서 우리 뒷골이나 이런 데가 아픈 것들은 대부분은 이 신경이 누르는 거예요. 대우 3차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 신경이 그레이터 오시피탈 러브, 뭐 서드 서비컬 러브 뭐 이런 것들이 눌려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눌리거든요. 그래서 두통일 때 제일 많이 쓰는 넘버 원 혈자리는요. 풍지혈로 돼 있어요. 고정에 찾아보면. 왜냐하면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 근육을 사이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근육이 뻣뻣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신경이 눌리겠죠. 그래서 그 목이 말랑말랑한 사람은, 목이 가동 범위가 좋은 사람은 두통이 잘 안 와요. 목이 뻣뻣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텐션 헤드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긴장성 두통. 네? 그게 원래 머슬 텐션 헤드액이에요. 그럼 어떤 머슬이냐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요 근육들이에요. 요 근육들이 눌려서 빳빳해져서 글로 빠져나가는 신경들이 압박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 올라가는 신경이고요. 5번부터 T1까지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에요. 그러면 이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잘 알면 치료를 하기가 쉬워지는데, 요게 C6 신경이 엄지손가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6 같아 보여요? 6? 숫자? 그쵸? 6 같죠? 6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요게 6이야. 그러면 가운데 거는 그 다음번에 7이겠죠? 가운데 손가락 미국에서 막 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7이에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이 8이에요. 그래서 6만 잘 기억하면 6, 7, 8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6, 7, 8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요 신경을 누르는 거를 라디큘러 패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4, 5번에서 빠져나오는 디스크는 어떤 신경을 누른다? 5번을 눌러요. 쉽게 얘기해서 뒤에 걸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 5, 6번에서 5번과 6번 사이에서 나온 디스크는 6번을 누르고 3번과 4번에서 빠져나오는 건 4번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허리도 그렇고, 허리도 4, 5번이다 그러면 5번. 원래는 아나토미가랑 좀 틀린데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4, 5번 디스크는 5번 신경을 누르고, 그쵸? 허리 4, 5번도 그렇고 목 4, 5번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 그러면 나중에 6번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 목이 어디가 눌린 줄 알아야 되는데 5, 6번인지 6번, 7번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있겠죠. 6이라는 게 겹치기 때문에 6번 신경이 눌려서 이게 손가락이 6이 됐어. 그럼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막 저려. 그럼 어느 디스크가 눌렀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5번과 6번 사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6번과 7번 사이가 아니고. 왠지 시험 문제 같죠? 그런 것 같네. 그럴 것 같아. 아직 안 냈으니까 모르죠. 기말고사. 디스크는 원래 12겹의 이 바깥쪽에 라미나가 있고요. 안에 섬유륜이 펄퍼스가 있어요. 이 펄퍼스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때는 내막이 정확하게 안 터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막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질질 나오다가 나중에 바깥쪽까지 나왔을 때만이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내막이 터지는 건 초기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목이 뻐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흔히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육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목 디스크 있거나 목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스포피셜 근육들, 트라페지우스부터 치료하고, 그다음에 미디얼 레이어의 근육이 있어요. 스파이럴리스나 캐피투스 쪽에 쭉 머리 스플레너 캐피투스라든지 세미 스파이럴 캐피투스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쭉 붙어 있어요. 미들 레이어에. 그다음에 딥 레이어에 보면 트랜스버스 사이에 붙은 인터 트랜스버스리스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스파이널리스, 그다음에 로테이터스, 브레이스, 뭐 롱구스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 맨 위에 저 근육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낼 거고요. 이 근육들 오블리쿠 캐피투스 스페리어하고 그다음에 그 인페리어, 그다음에 저 렉투스 캐피투스 마이너, 렉투스 캐피투스 메이저, 이 네 개의 근육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면서 두통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근육들은 뭘로 들여도 우리가 침을 놓을 때 풍지나 이쪽 부위를 두통에서 쓰는 이유가 이 근육들이 긴장이 와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근육들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풍지인데 만져보세요. 그럼 근육 만져지죠? 응? 근육줄기 쭉 내려가죠? 그래서 저 근육이 근데 슈퍼피셜 레이어에 붙어있지 않고 딥 레이어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풍지를 피부에다 딱 매들으면 저 근육에 자극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근데 저기를 잘못 찌르게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잘 찌르냐 그러면 풍지에서 밑으로 찌르면 굉장히 위험하게 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풍지부터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머리 쪽으로 찌르면 기껏해 해골바가지 닿겠죠. 스컬에 닿겠죠. 그래서 풍지의 목표는요, 풍지를 사실은 풍지에서 이거 그 굉장히 허리젠탈하게 잘 들어가게 되면 스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끔 잘못 잡아서 목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풍지에 닿다가. 그러니까 이 목표는 이 근육인 것 같다. 왜냐하면 두통에 쓰는 혈자리거든요. 풍지가 기본으로. 그 다음에 눈컵에 문제가 있을 때 써요. 근데 눈컵도 서비컬 플렉서스가 담당을 해줘요. 일부. 뇌신경 말고. 근데 서비컬 오비시피터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앵글은요, 손도 대지 말라고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앵글이라 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어요. 아테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꼬여서 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개봉돼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근육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침을 저기다 이제 쑥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풍지는 놓을 때는 이쯤이거든요, 풍지가. 그래서 꼭 스컬 쪽으로 오히려 좀 안전하게 올라가 풍지도 약간 밑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놔라. 밑으로 놓는 건 그렇다고 위험하니까 살짝 놓는다. 그러면 안 놓는 이만 못해. 놓은 게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밑으로 해서 해골 데까지 딱 놓으셔도 돼, 스컬인 데까지. 근데 조금씩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근육들, 이 안에 근육들이 있죠. 이렇게 버테브라에 트랜스퍼스하고 스파이널리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로테이터스하고 멀티피터스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인터스파이널리스, 인터트랜스퍼스리스, 그다음에 이런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이 우리 목에 일자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일자목. 일자목은 왜 일자목이 됐을까요? 일자목은 자세가 나쁘거나 목에 통증이 생겨.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근육이 수축을 해서 이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근육이 수축해서 뻣뻣해지게 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일자목을 만드는데 일자목이나 허리가 뻣뻣해지는 건 대부분 이 근육들이에요. 슈퍼피셜 근육들이 아니고요. 뒷머슬들인데 여기다 침노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걸 다 알 때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 근육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를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캐피투스 치료하면서 자기는 침 굉장히 잘 논다는 식으로 딥니들링 한다고 얘기하는데 캐피투스까지 놓을 거면 안 놓으셔도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짜증짜증 늘려가시는데 이게 피부죠. 피부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봅시다. 근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쯤 들어가 이만큼 들어가야지만 스파이널 코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주로 어디다 넣어요? 피하 지방에다 놓죠. 많은 경우 피하 지방에다 놓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근육이 자기가 변화를 만들어내주고 싶으시면 이 근육 레이어에서 내가 이 정도 미디얼 레이어까지는 침을 좀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놓으시는데 목은 하지 마세요. 목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허리나 나중에 다른 데 치료할 때 허리 같은 경우는 목은 제가 이 두께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침을 놓을 때 그냥 깊이만 놓는 게 아니고 저 깊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침 놓으면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침을 이렇게 깊이 놓으세요. 난 깊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까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실 때 멀리 가세요?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차를 드라이빙해서 자기가 부산 간다 그러면 부산 갈 때까지 가는 거고 대구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냥 멀리 가는 게 아니죠. 정처 없이 멀리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놓을 때도 깊이 놓을 때는 정확하게 내 포인트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의 대부분 문제는 관절이나 인대, 근육의 문제가 관여가 되고요. 그거 아니고는 러브루트나 스파이널 코드가 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죠. 이것들로 넘어갑시다. 이거만 한번 볼까요? 라디에이팅 펜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목이 문제가 있어서 목 때문에 팔이 이렇게 저려지면 굉장히 흔히들 있죠. 근데 팔이 아픈 것까지는 아니고 팔이 약간 저리다 이런 사람들 흔히 있죠. 시험 한번 디스크 한번 봅시다. 나이가 먹으면 디스크 안에 수액이 보통 수액이라고 한글로 얘기를 하는데 뉴클레어 퍼포스가 디하이드레이션 돼요. 탈수가 돼요. 물기가 떨어져요. 물기가 떨어지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마르거든요. 마르면서 나무가 마르면 이제 나무테가 나무테 떨어지듯이 그렇게 드라이해요. 그래서 찢어질 수 있는 환경이 생겨서 안에가 내막이 터지는 거예요. 먼저 촉촉할 때는 안 터져요. 우리 찹쌀떡 촉촉할 때 누르면 터져 안 터져요? 잘 안 터지죠. 마르면 그냥 누르면 터지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랐을 때 눌러야지만 찹쌀떡 안에 우리가 속이라고 하는 팥이 나오지 보통 때 눌렀다 놔도 돌아가죠. 그거 비슷해요. 그래서 디스크가 디하이드레이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탈수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수가 부족해진다. 신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뭐라 했어요? 디스크의 문제는 에이징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나이가 먹으면 디스크의 수분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는 마르겠죠. 그러면 내려앉을까요? 아니면 높아질까요? 내려앉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키가 다 작아지죠. 내려앉으면 디스크가 눌리니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관절은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에이징의 문제로 보거든요. 에이징의 문제를 그 양방에서는 그 디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방에서는 신수가 부족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신어. 그래서 한방에서 얘기하는 신어라는 얘기는요. 키드니가 허한 게 아니라 에이징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 예전 경학이라든지 경학 때문에 신어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경학에 보면 태어날 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있고 그 물을 퍼먹으면서 사는 거다. 그 물이 다 마르면 죽고 관리 잘못해서 독을 빼거나 기울이면 더 빨리 죽고 신수가 부족해지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노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신이 허해서 그래요. 신어 때문에 허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에이징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본인도 신어가 뭔지 모르시면서 신어라고 환자한테 계속 얘기하면 환자는 내가 키드니가 왜 또 문제가 있대. 허리 아팠던 거 말해서 죽겠는데. 그리고 키드니가 허리 위협도 있으니까 또 막 걱정하는데 한약에서 얘기했던 신어는 키드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에이징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바꿔요. 그 요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관절염 이렇게 생기는 거 아까 얘기해드렸고요. 그래서 관절이 많이들 이렇게 염증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 무릎 관절염 생기더니 허리 관절염 생기면 관절이 붙죠. 부면서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려앉게 되고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고 저런 사람들이 관절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관절염은 활동하고 나서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다? 언제가 더 아파요? 처음에 움직일 때가 뻣뻣하고 아프죠? 아침에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 차이 배우셨죠?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염 차이 자기가 정확하게 다 아신다. 2개 정도는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재민 씨한테 내가 제일 먼저 기회줄까?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 상황이 여러 가지 틀린데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큰 관절 먼저 나타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1시간 이상의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고요. 뻣뻣한 게 퇴행성 관절염은 1시간가량 뻣뻣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하고 아프다가 좀 활동하고 나서 더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퇴행성 변화고 퇴행성 관절염이고 파이브로시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그 허증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에이징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허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움직일 때 뻣뻣하게 아픈 건 퇴행성 변화가 더 많고요. 관절염이 오히려 많이 움직이고 나면 더 아픈 사람 있죠. 그래서 허리가 주위에 본인도 경험해보셨어요? 허리 아픈 거? 자기가 잘 생각해보시면 자고 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더 아프다 움직이고 나면 좀 덜 아파지는 사람이 있고 좀 괜찮다가 좀 활동하고 나면 걷거나 그러고 나면 허리가 더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디스크는 처음에 제가 뭐랬어요? 이런 식으로 뜯어지다가 이 안에 내막까지 터지고 나면 내용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나뭇잎들, 나무태하고 비슷해요. 나무태를 말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태끼리 떨어지죠. 이렇게 말리면서. 그러다 나중에 쩍 갈라지죠.
나무 말려보신 적 없어요? 나무 마른 거, 구루터기가 보통 나무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다가 나중에 쫙 갈라지죠. 이렇게 나무가. 그러고 나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플래시 신드롬이라고 교통사고 환자 보시게 되면 이런 동작에서 아주 심하게 보게 되면 관성의 법칙으로 머리는 그대로 있고 몸은 가죠. 그러다가 고개 다 지게 앞으로 확 제껴져요. 그걸 채찍처럼 움직인다 해서 위플래시라고 부르는데 저 과정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댄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충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때. 그래서 나중에 교통사고 환자를 만나면 이 사람이 목뼈가 상했을지 인대가 상했을지 이렇게 인대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흔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인대가 틀어지거나 뼈가 부러졌을지 아니면 인대만 좀 상했을지 인대도 안 다쳤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진을 찍어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일 알기 쉬운 건 차의 견적을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뭐 도요타 어코드를 타는데 어코드 견적이 10,000불 나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아주 반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닥했는데 범퍼만 좀 깨졌어. 그러면 범퍼만 좀 깨지는데 내 뼈가 부러졌을까요? 그럴 일은 없죠. 충격량이 결국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내가 그 안에 차에 타고 있는데 차는 충격을 안 받는데 나만 충격받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동차 환자를 볼 때는 교통사고 난 환자를 볼 때는 꼭 여러 가지 물어보셔야 되는데 차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차가 받았냐. 쉽게 말하면 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충격이 커져요. 충격량 계산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